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에서 피살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유럽에는 전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진짜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지 지금의 상황에 꼭 들어봐야 될 이야기가 화폐의 전쟁 1권 달러의 종말에 나옵니다. 그럼 교과서에 없던 이 어두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적국이 되었었어요. 독일은 강하고 프랑스가 약했습니다. 독일이 강해져서 유럽의 패자가 되는 걸 두려워했던 게 영국이었습니다.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죠. 독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요. 그게 삼국 협상이에요. 독일은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맺어서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맞춥니다. 전운이 감돌면서 전쟁을 예상했던 이들은 이제 상비군을 유지하고 무기를 사들였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전쟁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다가 미국의 연방준비연행이 설립되고 나서 유럽은 전쟁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미국이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팔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유럽이 했고 돈은 미국이 벌었습니다. 유럽에는 빚만 남았죠. 전쟁의 승자는 연준과 미국 은행들이었어요. 그러면 시간을 돌려서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세계 제일 공업 국가면서 자원도 풍부했었어요. 하지만 1913년까지 외채에 의존했을 정도로 대출 능력은 미비했죠. 중앙은행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돈을 집중 관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대규모 대출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당연히 은행가들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 법안이 1913년 12월에 통과합니다. 다음해 11월에 설립이 되죠. 정확히 말하면 1914년 11월에 연준이 정식 출범하기도 전인 8월에 프랑스는 모건한테 1억 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윌슨 대통령이 거절합니다. 전쟁이 있기 전까지 원래 독일과 미국은 사이가 좋았어요.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인구의 10%를 차지했던 800만 명이 독일 이민자예요.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가졌던 거죠. 하지만 은행가는 전쟁을 해야 돈을 법니다. 윌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유럽 국가의 채권을 담보대출해주면 그 나라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무기나 군수물자 수출에 신용대출을 하는 거는 상품에 대한 대출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윌슨은 승인을 하죠. 신용대출 방식으로 유럽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어차피 미국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사야 되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1915년에 영국의 신용대출 1000만 파운드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는 30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모건은 이때 수수료를 1% 받았으니까 3천만 달러를 가져갑니다. 전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후에 프랑스와도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풀어갔어요. 9월에는 아예 앵글로 프렌치론이라 그래서 5억 달러의 채권을 모집했는데 미국은 유럽에 진심을 담아서 돈을 빌려줬고 영국, 프랑스는 이 돈으로 군비를 확장시켜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미국이 없었다라면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쟁 당시 하루에만 20만 발의 포탄이 사용될 정도로 무기가 빠르게 소진됐었는데요. 미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업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후방 물자도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현대화된 금융기법으로 무한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전쟁의 규모가 더 커졌고요. 세계 1차 대전은 피해도 더 커지게 됩니다. 전쟁의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지니까 국가들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밖에 없었겠죠. 유럽은 많은 빚만 남았습니다. 연준이 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모건의 위임을 받아서 신탁회사 사들이는 일을 하던 데이비스는 연준의 뉴욕은행을 맡아요. 뉴욕은행은 12개의 연준 지역은행으로 분산된 권력을 자신한테 집중시킵니다. 뉴욕은행이 실제로 대장이었다는 거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채만 담보어음으로 취급해서 연준 시스템을 통제해버립니다. 실질적인 연준이 그냥 뉴욕은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연준은 유럽 전쟁으로 미국 내 유동성이 급감하니까 이제 미국 정부의 채권을 대량 매입해 주면서 유동성을 계속 부여해 줍니다.
연준은 1916년에 10억 달러에 샀던 채권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1920년에는 250억 달러가 돼요. 25배의 수익을 냅니다. 독일이 패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긴 전쟁이 됐는데 미국은 삼국협상에다가 30억 달러를 대출해줬었고 60억 달러의 수출 물자를 보내줬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독일이 이겼다라면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럼 미국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은행가들은 자신의 대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전쟁에 끌어들인 거죠. 미국은 무한 지원을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사우디의 외교 전략도 지금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미국과 동맹국의 자본을 사우디에 유치하게 만들어요. 이란과 전쟁이 나면은 미국은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사우디를 보호할 것이라는 논리죠. 전쟁 후에는 대공황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온다라 생각하지만 금융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이유가 주 원인이거든요. 전쟁 당시에 과학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연준의 금리도 1914년 6%에서 1916년 3%까지 빠르게 내렸죠. 부채 부담이 줄고 유동성이 넘치니까 유럽은 무기를 사기가 쉬웠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호황을 누렸었어요. 연준과 사이가 안 좋은 지방은행들은 이들의 예치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즉 연준은 자신들의 반감을 갖는 자들을 이참에 한번 손보고 금융 권력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1920년 5월에 연준 이사회가 비밀회의를 통해서 신용대출 긴축을 직접 조작을 해요. 이로 인해서 다음해 국민소득 150억 달러가 감소합니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이 됐죠. 토지 농장 가치는 200억 달러가 폭락합니다. 중산층이 그냥 한 번에 몰락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충격이 몇 년 뒤에 왔었거든요. 이게 1929년 경제 대공황이었어요. 1925년부터 28년까지 뉴욕은행은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이유는 런던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자본시장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는데 저금리와 통화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유럽의 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투기 광풍이 불었고 초호황이 왔죠. 이때 내막을 보면은 1927년 뉴욕은행 주도로 일주일 동안 비밀회의가 있었어요. 비밀회의 이후에 금리를 4%에서 3.5%로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600억 달러의 통화를 방출합니다. 이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 게 그 당시에 세계 황금 유통량의 6배의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뉴욕 증권시장은 거래업체 1%의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록 허가했었거든요. 나머지 돈은 거래소의 은행에서 대출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배 레버리지를 유도했다라는 거죠. 은행은 연준에 5%로 돈을 빌려서 증권업체들한테 12%로 돈을 빌려줍니다. 7%의 차익을 얻어갔다는 거죠. 증권업체는 레버리지로 증시 버블을 만들고, 그리고 1년 뒤 1929년 3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총괄했었던 파울 바르부르크가 국제청산 주주연례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를 모르고 세계 욕심을 키워갈 경우에 최종 결과는 투기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을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되자 시장은 이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후에 연준은 1929년 8월 9일 금리를 6%로 올립니다. 뉴욕은행이 증권 거래업자에 대한 금리를 5%에서 20%로 인상해요. 이 정책으로 투기업자들은 한 방에 쓸려 나가죠. 10월달, 11월달에 증시가 패닉이 옵니다. 1600억 달러의 재산이 지워져요. 16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생산했던 모든 물자의 합보다 더 많은 돈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파월이 엄청난 유동성을 삭제해버린 거랑 비슷한 거겠죠.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1913년 수준으로 급락하고 실업자가 400만 명이 쏟아지고 노동력 과잉으로 임금이 삭감됩니다. 월가는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이때 구조조정을 해요. 자신들 입맛에 맞게. 1930년에서 1933년 총 8,812개의 은행이 도산을 했는데 주로 뉴욕의 5대 은행의 반기를 들고 연준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방 은행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월가는 왜 경제 대공황을 일으켰을까? 경제 대공황은 뉴욕은행이 1925년부터 했던
통화 팽창 정책의 부작용일 뿐인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런던 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가져가야 했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 패권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영국의 금리가 뉴욕보다 높으니까 황금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요. 영국은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근본 이제를 택합니다. 이게 멋진 왕관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쟁으로 영국은 좀 맛이 갔어요. 근본 이제를 택하면은 파운드화의 가치가 더 상승합니다.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죠. 1920년에 3%였던 실업률이 1926년 18%로 치솟습니다. 영국은 이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니까 영국의 은행 재벌들은 법안을 바꿔서 긴급 상황에서 채무 파운드화를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냅니다. 마음대로 파운드화를 찍어내고 재무부와 의회에다가 사후 승인만 얻으면 돼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영국도 연준 같은 잉글랜드 은행이 생겨요. 두 번째는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대공황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쟁 배상금을 부담해야 되는 독일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마르부르크 가문은 이 위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갔습니다. 독일의 은행가들은 통화 팽창 정책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저축을 빼가요. 인플레로 돈을 빼가는 거죠. 전쟁 기간 동안 통화 발행량이 8.5배가 늘어났던 독일인데 1921년부터 엄청난 통화를 풀어버립니다. 다음 해에는 10배를 풀어버려요. 그 다음 해에는 7,253만 배로 돈을 풀어버립니다. 슈퍼 인플레이션이 왔죠. 독일 은행가들은 중산층의 저축을 모조리 뺏어버립니다. 중산층은 빈민층으로 전락해버리죠. 이 사건이 독일 국민들에게 증오심을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촉발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3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숨겨진 전쟁의 승자는 그걸 기회로 삼아 배를 불린 자본가들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미국의 긴장으로 독일과 일본 같은 전범국들이 이번에 국방비 제한이 풀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화폐전쟁 1권, 달러의 전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만든 건데요. 이 책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내막, 국제은행 재벌과 미국 대통령의 100년 전쟁 역사, 뉴딜 정책에 대한 다른 시선같이 화폐와 전쟁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경제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투자자라고 하면요,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